진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국내 코로나19 상황.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5월에는 이태원 클럽으로, 최근에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집단 감염으로 반복되고 있다. 늦어도 8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의 확산이 반복되면서 종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처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정부는 더욱 강력한 방역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며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들, 현재의 급속한 재확산을 막고 확산의 주기적인 반복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응은 무엇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급속한 재확산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현재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보다 전파력이 높아진 바이러스의 일부 방역을 방해하는 이들까지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방역 정책을 돌아보고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회 각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이영민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내신 김지미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한여름 내내 마스크 열심히 끼면서 열심히 개인 방역 해오지 않았어요? 손 씻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재확산이 된 건데 이 지난 3월 신천지 사태 이후에 이태원발 확산 등 효과적으로 다 막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급속한 이런 재확산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방역 정책이나 전반적인 시스템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방역 당국에서는 하반기에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서 그동안 전문가 집단에 대한 자문도 수행을 해왔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것들과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대규모로 확산이 되는 거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요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7월 말 정도부터 시행됐던 집단 감염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교회발 집단 감염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2주 사이에도 거의 한 40% 정도가 이 교회발 감염입니다. 네. 그리고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것이 8개 중 6개가 또 교회발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교회발 감염의 위험성을 우리가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개인들의 생활 방역 또는 개인 방역에 대한 그 민감도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긴장감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중순 정도부터 8월 초순까지 있었던 집단 감염들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마스크 착용을 원활히 하지 않음으로써 생겼던 집단 감염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파주에서의 스타벅스 감염입니다. 네. 물론 이제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이라는 특별한 상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었던 상황도 원인은 되겠지만 거기에 잠시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분들은 거의 감염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나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셨던 분들이 다 감염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방역에 대한 어떤 느슨해진 그러한 민감도 또 역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얘기는 그 영국의 외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 야당 역점인데 스타벅스 1층에 있었던 그 종업원들 4명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의 집단 감염도 살펴보게 되면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부 또는 방역 당국이 얘기했던 그 방역 수칙들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또 다 대부분 그 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에 어떤 이 코로나19의 확산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 이 개인 방역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 또 광화문 집회에서의 그 시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지미 변호사님,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8월 15일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것 자체,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집단으로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많아진 데는 광화문 집회하고 이제 교회 두 축이 있는데요. 사실 집회라는 게 개념 자체가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회의 주최자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야 그 집회에 참석하거나 주최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강하게 전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기를 원하는 거고요. 근데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간 접촉이나 아니면 이렇게 비말을 통해서 또 집회를 가면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병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형태가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금지 명령도 그래서 내리는 건데 네. 그 8.15의 광화문 집회는 사실은 뭐 경찰 추산은 5천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고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닥다닥 붙어서 모여 있고 더군다나 또 마스크 쓰지 마스크도 안 않고. 쓴 분들이 그렇죠. 많이 예, 보였죠. 그리고 이제 소리치고 뭐 구호 외치고 이랬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이런 감염병 유행 단계에서는 이 집회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고 이게 사람의 생명이나 아니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회의 자유도 그 당시에 있어서는 좀 자제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서울시가 금지한 걸 법원이 이제 허가를 그렇죠.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허가해준 판사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집회 양상들을 보면 이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가 판단한 것처럼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후과를 지금 모든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좀 전에 그 밀접한 얘기 하셨는데 결국 방역 당국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삼밀 아닙니까? 밀폐, 밀접, 밀집. 요 세 가지 피해야 된다. 근데 결국 8월 15일 날 그 집회가 이 세 가지를 다 어기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 교수님, 지금의 이 사태가 말이죠. 이 지난 대구 신천지발 확산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방역 당국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일단은 그 대구 신천지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라는 대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기는 했었지만 지금의 그 코로나19 확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인구 한 150만 정도의 도시이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정도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이고 전반적인 도로망이나 생활권이 다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확진자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대구 신천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방역 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네.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 검사는 와서 제대로 받아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그 이 확산을 그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 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역 당국의 정책을 제대로 정책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스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또 뭐 가짜 뉴스를 또 마구 양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다음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이 광화문 집회라던가 또는 서울사랑교회 전체 의심 환자들 중에서 거의 한 40%에서 한 60%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시간은 2주가 지났습니다. 1회 잠복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금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신천지발의 확산 당시보다는 분명히 더 안 좋은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나쁜 점은 대구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교단의 특성상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신천지 교회 어디 빌딩 안에서 다닥다닥 방석에 앉아가지고 쭉 있었던 장면 생각이 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서울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의 양상은 곳곳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양상으로 있으면서 이게 각 지역 사회 안에서 소규모의 확산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군데 큰 클러스터가 있었다면 대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여러 군데로 쪼개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지금 퍼져 있는 양상이나 마찬가지의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명 깜깜이 감염이라고 부르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지금 전체의 21.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상황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계속 지역사회 안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방역당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더 어렵다, 네.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그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기 극복 DNA는 빛을 보였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상황. 국민들 또한 긴장감을 갖고 일상에서 방역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급속한 지역 감염 사례의 증가로 국내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 하지만 일부에서는 거짓 진술을 통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역 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찬성하는 의견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일부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또 가짜 뉴스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되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자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힌 상황. 과연 이런 구상권 청구 등이 감염병 확산을 일으키는 저해 행위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님,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K 방역이다. 또 뭐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도 툭하면 우리나라의 사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잘 했어요. 예,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이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서 방역에 힘을 보탰기 때문인데, 근데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일부에서 방역을 방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들에 대한 제재 수단 같은 거는 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 역시 지금 이 광화문 집회하고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 이제 확진자 분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팬데믹 현상도 예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 감염병 유행의 이런 시국에 이렇게 검사도 받지 않고 역학조사도 받지 않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심지어 뭐 병원에서까지 그렇죠. 예, 그런 이런 것도 행동들을 상상을 못했던 할 거라는 거를 사실은 예상하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감염병 예방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비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다 담고 있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현재 감염병 예. 예방법 안에서 이럴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하지는 못했. 이 법을 만들 때 감염병 예방법을 만들 때 이러한 감염병 유행의 시기가 온다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하고 그랬을 때 이러한 역학조사나 아니면 방역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사실은 그때는 상상을 해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추정할 수 있는 행태들을 넣긴 했지만 지금 보여주는 행태들을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는 행위 유형은 뭐가 있냐면 뭐 역학조사를 거부한다든지 뭐 확진자로 진단이 됐는데 입원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개인 정보를 숨기거나 뭐 거짓으로 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궁금한 게 그거 네. 있어요.
확진자 판정 받아서 음압병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은 행위 유형은 상상을 못했던 지금 거죠. 감염병 네. 예방법에는 그게 담겨져 있지 않다. 그렇죠. 사람들이 아파서 사실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음압병실까지 간 거면 사실은 상태가 그렇다시 좋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고 거기서 뭐 음식이 맛이 없다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할 거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쉽게 상상할 수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이 다 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오죽하면 그 간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우리가 룸 서비스 해주는 데인지 아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법을 개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법이 규율하고 있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역학조사 방해, 뭐 입원 거부, 뭐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 경찰도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구속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 가짜 뉴스가 많아요, 이 교수님. 그 보건소에서 검사 받는 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 가서 다시 받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가짜 뉴스 등이 우리 방역에는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질환은 인류가 처음 겪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맞으면 아프다는 건 어려서부터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통하거나 교육을 통하거나 이래서 뭔가 알고 있는 사실의 위험에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는 쉽습니다. 네. 쉬운데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선생님의 사랑의 매 같은 거. 네. 이거 손바닥 맞으면 아프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예, 이 팬데믹은 다른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차에 치이면 많이 다친다, 죽는다라는 것도 본인이 치워본 사람도 있을 거고 치이지 않더라도 여러 사례들을 교육을 받거나 주변에서 받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 그렇죠. 위험성을. 그래서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19는 신종감염 질환이거든요. 처음 알아보는 거고 인류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중에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 대책에 거기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는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렇게까지 방역을 안 지키는 사람이 나올 줄을 예측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방역에 관련된 논문 중에 되게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온라인 게임입니다. 아주 유명한 온라인 게임인데 그 온라인 게임상에 버그가 생기면서 일종의 보면 어떻게 감염병과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버그가 생겼습니다. 아 온라인 게임에서요? 예,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특정 캐릭터가 그 자기 그 보통 그 생명력이라고 하죠. 생명력이 급작스럽게 감소하면서 이제 죽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버그가. 근데 그 캐릭터와 접촉을 하면은 다른 캐릭터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종의 그 감염병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버그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버그가 생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일부는 일부러 사람 많은 데 찾아가 가지고 다른 유저들한테 그 버그를 막 전파합니다. 아기를 갖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독특한 양상이어서 거기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미국 CDC에서 그 논문을 리뷰할 정도로까지 그런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하진 않거든요.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 질환은 그런 면에서 더합니다. 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신종감염 질환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강력한 리더십을 근거로 이게 위험하니 이 위험을 우리가 다 함께 극복하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가짜 뉴스가 그만큼 좀 무서운 거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리고 이 며칠 전에 창원시에서 그 광화문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거를 이제 부인했다가 2,000명이 진단 검사를 받게 네.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 또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었던 어떤 공장 거기 임직원까지 2천 명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진단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난리를 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창원시가 이분에 대해서 창원시 이제 51번 환자인데 이 3억의 구상권을 청구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이제 사회 일각에서는 이 방역 당국이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엄포용 아니냐, 예? 실제로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김 변호사님 구상권 청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창원의 3억 구상권 청구 이 사례를 하나 놓고 보자면 네. 앞으로 뭐 소송이 가야 되긴 합니다만 이걸 네.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구상권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구상권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뭐 앵커님이 진 빚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앵커님한테 제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타인의 채무를 이제 갚아주고 나서 그다음 이제 내가 그 사람 원래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이제 구상권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 이제 감염병에서 진단 검사하고 입원 치료비를 이제 국가가 다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진단 검사를 확실히 받고 확진 판정을 받고 나면 그 가족들은 자가격리되고 사실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진지하게 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동선을 숨김으로써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진단 검사비,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생겨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져야 될 채무인데 일단은 국가가 먼저 그 2천 명에 대해서 검사도 해주고 네. 그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도 해주고 자가격리자의 생활비도 주고 뭐 생활 지원도 해주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뭐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래 이분이 부담해야 될 거기를 국가가 먼저 미리 이제 대납을 해준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분한테 이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창원시는 이제 가능하죠. 구상권 청구를 네. 했단 말이죠. 근데 창원도 있고 그 전에 뭐 광주시에서 제주도 있고. 뭐 서울시 몇 번 환자에 대해서도 지금 2억 2천만 원인가 청구한 사례가 있고 뭐 대구에서 신천지 상대로 뭐 1,000억대 하겠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청구이다. 그런데 실제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2천 명을 통해서 또 N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법의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가는 이제 구분을 해야겠지만 소송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단순히 겁주기용은 아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중환자실이라고 부르는 의료 자원은 단기간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전문 인력은 하루 이틀 교육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많은 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오지 않았어요? 날이 따뜻해지면 팬데믹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제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오히려 2차 팬데믹 대유행 우리는 벌써 지금 왔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큰 유행이 오지 않을까 이제 정말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 재확산 상황하고요. 일각에서 이제 우려하면서 전망하는 가을 겨울의 2차 대유행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시작된 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드렸던 말씀은 가을의 대유행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대유행이 올 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집단 감염, 그다음에 이제 그 8월 15일 집회와 관련되는 집단 감염 얘기를 하면서 해외에서는 서드 웨이브란 말을 썼습니다. 서드 웨이브 그러니까 세 번째라는 물결. 물결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대구 신천지 관련을 퍼스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을 세컨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쭉 또 많이 줄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8월 15일 집회를
와 연관돼서 다시 또 이제 또 확 늘어난 거거든요. 네. 서드 웨이브로 보게 되는데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만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요. 8월 초에 수도권에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평균 일일 평균 12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8월 초까지만 해도 그랬죠. 네, 12명이었는데 그때 너무 안심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많을 때는 300명이 넘어갑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조금 안정화돼서 한 200명 정도로 줄었지만 또 8월 초에 비하면은 거의 20배 가깝게 늘어난 거거든요. 코로나19는 워낙 전파력이 높고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조금만 흐트러뜨려도 이게 대규모로 폭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가을철에 2차 대유행 그것도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우리가 주의를 조금만 낮춰도 바로 이와 같은 집단 감염,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이다라는 네.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걱정이 이렇게 이 2차 유행이 이제 되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이 중증 환자의 병상이 지금 부족한 이게 또 문제로 떠오르는데 이 문제 없습니까? 지금 어때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중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역학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국의 데이터가 가장 처음에 나왔었기 때문에 보통 중국의 데이터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네. 코로나19에 100명이 감염되면 80명은 증상이 굉장히 약하거나 무증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20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20명 중에 15명은 이제 일반 병상에 입원해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5명, 즉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중증 감염으로 가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실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5명 중에 절반 정도는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 이렇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는 조금 데이터가 다른데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좀 젊은 감염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대구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그 인구 분포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감염자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낮은 또 사망률을 보여주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연령별 사망률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진단검사, 대규모의 진단검사를 빨리 시행함으로써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의료자원을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함으로써 의료자원을 잘 쓸 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자원, 그중에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중환자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중환자실이라고 부르는 의료자원은 단기간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냥 일반 중환자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이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들과 장치를 갖춘 중환자실이 필요합니다. 음압병실이어야 되고 또 에크모인가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치료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원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늘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전문 인력은 하루 이틀 교육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치료센터나 일반 병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아직은 약간의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특성도 있지만 중환자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많은 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염병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게 끝나고 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가 돼 있을 것이다. 달라진 사회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많은 피로감을 느끼시고 그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좀 잘 좀 지켜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 말이죠. 교회 같은 데서부터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집단 감염 위험을 경고하던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옛날에 한 군데 클러스터가 있었다면 이번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막 퍼져나간 상황이 돼버렸는데 또 아파트 집단 감염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우리 일상 속에 나도 어떻게 하면 감염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자, 이 경우 어떻게 국민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생활 방역의 어떤 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방역. 생활 방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코로나19라는 거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생활 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은 여러 가지의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나의 생활이 돼야 되는 원칙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열이 나면 출근하거나 사람의 모이는 일을 가지 말 것, 불효불급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할 것, 그다음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 그 개인 위생에는 마스크 착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 즉 네.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할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깜깜이 감염이 이제 21.5%까지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원칙을 정할 때 대규모의 그 역학적 조사를 했던 이유가 증상만으로는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역학적인 조사를 굉장히 대규모로 수행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사회 안에 이런 깜깜이 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어디에서 본인도 관련한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근데 그 증상은 물론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일반 감기하고 전혀 구분도 안 되고 무증상도 전체의 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뭐 발열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근육통이나 인후통, 그다음에 소화기 증상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코로나19 감염을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3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 명씩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진단 검사를 와서 받으시는 게 이 코로나19가 더 퍼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알겠습니다. 본인이 감염된 것도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꽤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 모범적으로 방역을 해내고 있다는 이제 평가를 이제 받았었고 그야말로 이제 K 방역 그러면 교과서대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꼽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예방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지난 여름에 정말 습하고 더웠는데도 꼭 마스크 쓰고 뭐 손 씻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지키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생활 방역에 협조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를 꼽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의 대유행에 대비해가지고 진단 검사라든지 뭐 이런 준비들을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했던 정부의 그렇죠.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생기고 이런 진단 검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헌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잘 맞아 떨어져서 여태까지 굉장히 잘 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자, 사회 전체가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이제 노력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말이죠. 사회 각계가 노력해야 할 부분 어떤 건지 두 분 저 마무리 말씀으로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변호사님. 네. 감염병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게 끝나고 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가 돼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해요. 사실 경제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뭐 무엇보다 교육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상수로 놓고 저는 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시대가 달라진 만큼 좀 장기적인 정책을 좀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뭐 공동체 협의체 같은 것들을 좀 정부가 만들어서 이 달라진 사회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좀. 예, 저도 이제 김 변호사님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프로젝트가 진짜 이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제가 보기엔 아마 내년 말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다면은 장기적으로 2년에서 10년까지도 갈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정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좀 순간적인 방역, 일정 짧은 시간에 방역에 좀 맞춰져 있었다면은 어차피 그렇게 오래 갈 거라면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역시 국민들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열심히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수행해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앞으로 어떻게 잘 대응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피로감을 느끼시고 그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좀 잘 좀 지켜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급속 재확산 상황을 맞아서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돌아보면요. 방역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방역의 성공이 경제 회복의 지름길임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정안에서 방역 지침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